나쁜 짓을 많이 해서 불안해서 그래요. 자기가 점점 더 무서운 행보를 갈수록 자기를 겨누는 모든 위험 요소들이 커진다는 걸 본인도 직감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이렇게 활개치며 다니는 것처럼 해도 자기 신변,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엄격한 경호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견주지 마라. 현재 북한 내부 분위기와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제 각자 대북 소식통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항상 대북 소식통들은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북한은 대북 소식통들이 양강도도 있고 함경도도 있고 자강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마다 실정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탈북민이 많이 밀집된 양강도나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대주는 거예요. 야, 러시아에 너 북한 군대 간다더라. 조선 군대 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 수 있지만 자강도나 항해도 쪽 같은 거는 탈북민하고 거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암암리의 국경 지역에는 파병됐다는 걸 알고 있대요. 예,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남한의 시스템은 어떤 데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게 이슈화가 되고 또 뭐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 올리면 그게 인기 영상으로 또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막 보잖아요. 소문이 진짜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은 그런 말들을 위헌비언하고 해요. 위헌비언.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도 그 가족들이 옆에 나가 터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암암리에 터지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쌀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군대를 파견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많은 인구 중에 다 그게 파병된 자녀 부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군대를 그럼 러시아에 보냈으면 쌀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야, 그래도 여기서 배를 철철 굴느니 러시아 가서 흘레부로 먹으면 좋지 않냐. 빵이라도 마음껏 먹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내부에 먹을 것이 경각에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파병됐다면 야, 어떡하지? 살아서 돌아와야겠는데 마음이 아프다. 물론 북한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궁하게 사니까 뭘 줬기 때문에 그 대국에서 우리한테 쌀이라도 보내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상반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쌀값도 북한 돈으로 이제 막 6,000원, 6,200원 하는데 11월 초에 지금 7,000원으로 올랐어요. 양강도 해상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도 이제 그 예능 영상들을 보면 북한 노동자 월급이 3,000원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올해 초에 북한이 노동자들 월급을 10배로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초벌로 3,000원인 걸 3만 원으로 시범적으로 올렸다가 올해 초에 다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 가격도 같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내부에 어차피 북한은 대북 제재나 코로나 때문에 외부의 쌀이 거의 들어오지 못해요. 몇 년 동안 그 안에서 내수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게 이제 이게 정세가 긴장했다고 해서 팍 올라가고 팍 떨어지진 않아요. 왜? 정세가 긴장해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쌀이 떨어지면 올라갔다면 이게 말이 되지만 그 안에서 쌀이 4년 동안은 도토리처럼 계속 같은 리플레이가 됐는데 갑자기 러시아에 파병했다 해서 쌀이 칵 오르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이 노동자 월급을 10배로 올리면서 쌀 가격을 올려놓은 데다가 어차피 가을이 지나면 쌀 가격이 조금씩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변함없는 그런 기아, 그런 쌀 부족 이런 걸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은에 대한 북한 내부 민심은 어떤가요? 전체적이진 않죠. 어떤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 반응이 좀 다르고 근데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기대를 가졌던 건 북한 MZ세대들. 왜냐면 같은 나이 또래. 와, 우리 수령님이 젊으셨다. 그러니까 일단 젊었다는 거는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기대를 했고 약간 이설주가 등장함으로써 북한 사람들 속에서도 야, 이제는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딸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김정은은 종전 용도자들하고는 180도 다른 길을 걸은 건 사실이에요. 북한에 역대적으로 김일성, 김정은 부인을 본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이. 아예 온둔형이고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면 우리가 중대한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저는 사실 북한 김씨 일가를 진짜 그 속 깊은 것까지 막 아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탈북민 입장에서는 당신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알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이런,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황당 간부도 잘 모르는 게 1호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너무나 우리 옆집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보다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그 사람 말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북한 주민들이 민심은 알 수 있잖아요. 예, 북한 김씨 일가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고 먹고 사는지는 잘 몰라도 민심은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게 많았어요. 왜? 우리가 늘 고전적인 걸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냥 똑같은 행보. 근데 김정은은 행보부터 달랐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뭔가 약간 다른 나라처럼 하네. 왜냐면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북한에 올 때 부인을 데리고 와요. 그런 걸 우린 예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이 등장하고 또 이설주 여사가 북한 여성들이 좋아하는 얼굴상이에요. 보름달처럼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까불지도 않고 되게 호의적인 그런 이미지였어요. 참하고. 그러다가 처음엔 그래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점점 더 하니까 보니까 장성택이를 숙청하고 삐일하면 그냥 그래요. 북한에는 예전에는 그 뭔가 잘못하게 되면 그 당 간부들을 진짜 모아서 한 번씩 다른 뭐 그런 데로 보내고 처벌하고 했는데 무슨 사고 수해가 나도 어떤 간부를 특징 잡아서 먹대. 그럼 무슨 일이 생겨도 간부들이 잘못했다고 다 하는데 처음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왜냐면 북한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중간다리잖아요. 간부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간부들이 무슨 힘이 있지? 당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람이 자주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지 하고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진짜 잘못하는 게 누군데 왜 또 간부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지? 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그게 연대별로 좀 갈라지는데 50대, 60대 북한 어르신들은 그런데요. 둘째 며느리 맞아봐야 맏며느리 정중을 한다. 김정은이를 경험해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나았구나 이런 입장이고 또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아직 젊어서 그래도 김정일 시대를 경험 못 해본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는 그래도 뭐 나이가 있는 뭐 그런 수령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데 왜 이렇게 억제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예전에도 북한에는 이제 정치 사상 대국이다 보니까 생활총화, 뭐 문답식 이렇게 해서 대중을 막 얽매여 놨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는 사상 투쟁이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서로가 안에서 투쟁하고 그리고 김정은은 뭐냐면 경쟁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하는 심리가 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그 속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건설을 지어도 경쟁을 붙여놓고 생활총화를 해도 경쟁을, 물론 그 전에도 경쟁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만큼 첨예화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세뇌된 사람들은 싫다 하면서도 그 자존심 때문에 경쟁에서 뒤지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김정은이 바라고 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나이 먹은 세대는 조금 종전 수령을 그리워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싫다 하면서도 종전 시대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많이 실망한다. 네, 처음에는 기대를 가졌는데 이게 점점 보니까 우리를 점점 더 억제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 김정은의 경호 강도가 높아진 것을 두고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에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1호 경호는 옛날도 첨예화됐어요. 엄청 심각했어요. 근데 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온둔형이었잖아요. 많이 나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위병이 있어도 안 보이죠.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는 역대 수령의 전 수령에 비해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한국에서 스텔라기, 스텔기 이런 것들이 현무어 이런 무기들이 현대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어디에 숨어 있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정도로 엄청 첨예화되고 세밀한 그게 나오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선진 진짜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점점 더 무서운 행보를 갈수록 자기를 겨누는 모든 위험 요소들이 커진다는 걸 본인도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민생만 돌보고 이랬으면 그 많은 호위병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북한이 지금 물론 자기네가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하지만 출처 없는 무인기가 발견됐잖아요. 그것도 북한의 중구역, 혁명의 수뇌부, 집무실이 있는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웠는데 그걸 무섭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이렇게 활개치며 다니는 것처럼 해도 세계적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 신변, 왜냐면 이런 것들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죠. 네, 그리고 김정은은 약간 김정일보다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놓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사진을 찍어서 나가면 남한에서 분석하고 세계가 분석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대로 내보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경호하고 최첨단이 나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숨겼다면 김정은이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그대로로.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이렇게 엄격한 경호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견주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우선 첫째가 아니고 보여준다는 게 그게 생각 밖으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보면 어때요?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거 괜찮을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를 함부로 다치지 못할 위협을 주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는 행보를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 신변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만을 자아내는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은 없을까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아이들이 장래희망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그 한마디 했다간 아이고 애도 깜깜한데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수령이 되고 싶어요. 북한은 대통령이라는 언어를 안 써요. 그런 말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령은 수령의 자제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1990년대 육군단 사건도 있고 한 개 군단에서 모의를 해가지고 한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걸 시도를 했다가 초반에 진압이 된 사건도 있어요. 육군단 사건. 그게 96년도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걸 사전에 진압해요. 그 진압하는 게 왜 그러냐면 북한 체제를 제대로 알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검찰, 경찰, 국정, 국방부 따로 다 있잖아요. 북한은 노동당이라는 큰 덩어리에 그 노동당의 유일적 지도를 받는 다 뿌리예요. 군대, 보위부, 검찰, 안전원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함경북도 보위부 부장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로 봤을 때는 국정원 부장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북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복을 입고 다니는데 북한 보위부 내부에 들어가서는 군복을 갈아입어요. 이 사람은 군사칭호가 대자다 이렇게 될 때 직함이 함경북도 보위부 부장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함경북도 보위부 정치부장이 있어요. 이게 정치가 들어가면 그거는 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위부나 안전부 군대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당의 유일적 지도를 받아 보니까 그 군대 내부에서 우리가 뭔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뒤집어 엎자 그게 당 세포를 통해 가지고 당위원회 직속으로 보고가 돼요. 그리고 북한은 그런 거예요. 군대에 보위부 스파이가 있고 보위부에 또 그걸 감시하는 모르는 스파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별을 달면서도 이 사람이 당에서 파견한 스파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지역 말단 단위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체계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퍼즐처럼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나는 사실 노동당하고 상관없는 말단 아주 그 이름 없는
그 작업반 일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그 세포비서 같은 사람한테 앉았다가 아 이거 배급도 안 주고 이런데 아 이거 어떻게 살겠네 이 말하면 그게 벌써 그날쯤으로 당위원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군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 죽음으로써 이 못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좌제잖아요. 6춘에 8춘까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상간 오지에다가 추방시키고 총살해요. 그러니까 내로 인해서 내 가족이 죽는데 누가 그 무모한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월급도 못 받고 강제노동에 그렇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불만이 없고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사셨어요? 제가 한 몇 분을 말을 못해요. 어떻게 살았지? 한국에 오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그게 세뇌인 거예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아요. 맨날 당정책 학습 주고 신년사 학습 주고 매 주마다 생활총화를 하고 달마다는 사상투쟁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우 야 진짜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즘에 그 뭐 아파트 으흐 하니까 그게 사실은 저기 뭔 노래지? 그러다가 저도 언젠가부터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아파트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흥에 겨워서 그게 세뇌가 당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세뇌당하는 가정은 다르지만 세뇌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항상 그 큰 길에 가면 전천 여러분 당위의 목소리는 이렇게 들으니까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내 머리에 세뇌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항도 생각을 해봐요. 야 진짜 내 진짜 이 못 살겠다. 그럼 못 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리 신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 같은데 떠날 데가 없잖아요. 진짜 북한이 다른 나라를 가서 사셔야 하면 북한에 한 명도 안 남을걸요. 다 한국 오든 중국 가든 어디 갈 거예요. 근데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창 안에 막은 사람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 운명인가? 내가 이 안에서 반항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한 거를 부렸댔자 나만 힘든 거예요. 꼭 그렇게 한국처럼 자기 할 말을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세상이 아닌데 이런 불만을 말하는 순간에 나는 법적 제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속으로 다 삭히다가 어느 순간엔 그래 내 어딜 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갈 데가 없는데. 뭐 어떻게 새가 돼서 하늘을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체제 하에서 40년을 살면서 불만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불만은 그냥 내 내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야 이렇게 100번은 말해서 뭘 하냐. 대책이 없는데 이걸로 끝나요. 왜냐면 그 나라에 살아있는 한 그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들어요. 그 강제동원 싫어요. 안 돼요. 그 조직에서 다닥기줘요. 당에서 하라는데 동무는 뭐 돼서 박주희 동무는 뭐가 돼서 안 하냐. 우리가 상대방한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비판을 받으면 어때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래서 아마 그게 오래가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댓글을 썼을 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댓글에서 보니까 없는 사실을 얘기하고 막 인격 모욕하고 그걸 참지 못해 자살하는 거잖아요. 북한도 똑같대요. 나는 이거 나가기 싫은데 내가 왜 돈도 못 받으면 이렇게 나가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자꾸 주변에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자본주의 날라리 사상이 찼다고 자꾸 비판하고 이래요. 그러면 주변에서 비판을 받고 이러면 내 자체가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왜? 북한에서 자살은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왜? 배신자를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을 하게 돼도 내 가족들이 배신자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죽음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굴리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래도 그냥 흉내를 내면서 말 잘 듣는 체 하면서 쉽게 가자.
이렇게 해서 수능이 되는 거지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